작은 땅의 야수들은 영어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네네 읽으시지 그랬어요. 원서도 비교로 이렇게 책 한 권이라도 더 팔아야지 되죠.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밤새들 두 번째 책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도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네, 문학 속 의미와 재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는 문학알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승찬입니다. 오늘은 정말 세계적인 분을 모셨죠. 아, 그러니까요. 우리 문학알집 게스트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섭외력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뭐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글로벌로 점프하는. 맞습니다.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학알집 게스트는요. 작은 땅의 야수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3년 만에 신작 밤새들의 도시로 돌아오신 김주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글로벌한 작가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설렜어요, 정말. 특히 이 첫 번째 소설로는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톨스토이 문학상이 진짜 유명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톨스토이 문학상이 어떤 상이게요? 톨스토이가 주는 상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문학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수여하는 상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맞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이 상을 우리 그 한국 작가님이 또 수상을 하셨다는 거 너무 자부심이 막 생기고, 작년 가을에 이 수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기뻐하셨어요. 아, 네, 그 뉴스를 봤는데 한강 작가님 노벨상 받은 날 발표가 됐다면서요.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제가 일단 여기서 해명을 또 하겠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왜 하필이면은 같은 날 수상 소식이 전해져서 좀 덜 빛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막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한강 작가님께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게 제가 격이 높아진 것 같아서 따라서 괜히 한강 작가님도 그러고 김주혜 작가님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저의 대선배이신 분이 상을 수상하셨을 때 그냥 얼떨결에 저도 이제 따라서 격이 상승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게 빛을 못 발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수상을 예상하시거나 막 기대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가 궁금해요. 너무나도 꿈과 같은 일이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사랑하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작가가 바로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제가 아직 출간되지 않았을 때 원고 상태에서도 이거를 작가들한테 보여주면 이거는 톨스토이에스크한 소설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약간 뭐랄까 이게 서사적인 느낌이 있고. 그게 제가 아마 그 문창가를 가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이제 창작 기법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안나 카레니나를 필사하면서 글을 쓰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거를 전체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작은 땅의 야수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 뭔가 글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아무 페이지나 안나 카레니나를 펼쳐서 그걸 필사를 하면은 이런 테크닉이 있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문체. 그래서 물론 그런 기법이 밤새들의 도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배경도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과 정말 이 작가님이 이 접점이 참 많은. 안나 까레리나는 왜 좋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안나 카레니나는 아마 가장 완벽한 소설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 아니 work of art 이렇게 하시면 거장과 마가리타 아시죠? 부가코프, 미하일 부가코프. 그거를 뽑겠는데, 완벽한 장편 소설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안나 카레니나를 뽑고, 완벽한 단중편 소설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변신을 뽑겠습니다. 변신. 그래서 그 각각 형식이 주는 그 본질을 가장 잘 살려낸 것이 장편 소설로서는 안나 카레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수년간 네. 여러 번 읽고 네. 다 그때마다 감동에 빠졌습니다. 근데 작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문창과를 나왔달지 그쪽 전공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이제 미술사를 또 전공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문학으로 이렇게 또 사실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영어로는 syllabus라고 그래요. 학과 과목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다 이렇게 적은 목록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날라왔을 때 저는 전공을 선택하려고 뭐 어떤 미래 뭐 직장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하이라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클래스들이 English Literature, 영문학과 그리고 Artistry, 미술사학 두 군데가 거의 반반씩 갈렸는데 미술사학이 한두 클래스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순진하게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게 제가 여러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바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를 많이 읽고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학 그리고 세계의 미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걸 아예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박물관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창조를 많이 하는 그런 창의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 뉴욕의 출판사가 편집 조수를 구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이메일을 이력서를 보내서 거기 입사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출판 사정을 보고 뭐 남들이 책을 쓰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술사학을 전공한 게 저와 같은 문학적 성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가장 적합한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시각적인 작가거든요. 그게 미술사학의 그 깨달음에서 많이 비롯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학에서 강조하는 좋은 글쓰기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가르치는 좋은 글쓰기랑 전혀 다릅니다. 문창과랑 달라요. 그래서 문창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다, 이 핑크색 컵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아무도 표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 묘사 방법 이런 것을 찾거든요. 근데 미술사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해서 독자의 내면의 눈으로 이거를 바로 볼 수 있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냥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미술사학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아주 좋은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이 작은 땅의 야수들도 그렇지만 이 신작들도 이미 사실은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또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작가님의 신작을 아마 한국 독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소설인지 스포를 싫어하시지만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살짝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밤새들의 도시는 나탈리아 리오노바라는 한 세계 최정상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부상을 당하고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과거의 연인들과 옛 친구들을 만나며 방황하는 나타샤가 다시 무대로 돌아가가지고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단 한 문장으로 이 소설이 무엇인지 함축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밤새들의 도시는 한 예술가와 예술가의 러브 스토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러브 스토리. 아니 저는 이 밤새들의 도시가 정말 특이했던 게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레를 한번 봤는데 그게 마린스키 발레단이었던. 근데 저는 그 볼 때도 마린스키 발레가 솔직히 유명한지도 몰랐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서 봤는데 제가 평생 발레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그게 왜 제가 특이했냐면 그 백조의 호수 스토리도 다 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그 발레를 보니까 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같이 가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걸 왜 봐야 되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불평불만 막 하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춤만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구나.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춤만으로도 둘이서 정말 이렇게 약간 애절한 느낌도 들었다가 화내는 느낌도 들었다가 그런 게
표현이 된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이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백조의 호수가 그 한 예술 작품으로서 너무 완벽해서 1년에 한 번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작품이 왜 이 세계적인 명작인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차이코프스키의 보석 같은 이 음악.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 이 차이코프스키가 굉장히 또 컴플렉스한 발레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아는 백조의 호수 모티프.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 하면서 사실은 지금 백조의 호수를 음악을 튼다면 거기 나오는 멜로디를 아마 한 10개면 10개 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디서 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감정이든 어떤 스토리든 다 전개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발레 전체의 어떤 특질이기도 하면서 러시아 발레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 발레에서는 역시 두샤, 영혼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내면을 항상 표현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각 개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맛이 있어서 어느 무용수가 오데트를 하는 것이랑 또 다른 무용수가 오데트를 하는 것이랑은 그때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묘한 차이점을 즐기려고 더 항상 또 가서 보시고 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원래 작가님 발레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기생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발레 얘기를 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이 쓴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질문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거 맞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치다르면 치다를수록 이거 김주혜 작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소재가 너무 달라서 무용수가 자신의 영혼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데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젤도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그 무용수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작은 땅의 야수들이 오데트면은 이거는 저의 지젤이나 마찬가지로 이 역할은 배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걸로 투영되는 것은 저자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시는 거죠. 또 그것을 사랑하시는 거죠, 독자분들은. 맞아요. 원래 발레를 좋아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뭐 문학, 미술, 음악, 발레 정말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왜 하필 발레였을까? 이 생각도 어렸을 때 들었어요. 발레를 좀 하셨다는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시면은 주로 뒷조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9살 때부터 발레와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클래식 음악과 클래시컬 발레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레의 이런 본질 이런 거를 이해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것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예술이 장르를 막론하고 저한테는 다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은 땅의 야수들을 계약하고 이 미국 편집자님이 다음 소설은 무엇을 쓰겠냐고 여쭈어보셨을 때 저는 바로 발레에 관한 소설을 쓰겠다고 그 순간 알았고 또 그것은 발레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그것은 예술에 관한 메타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발레지만 어떤 예술가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에 대한 얘기를 쓰기 위한 소재로 발레가 적합해요,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림도 미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발레를 선택한 건 발레만의 무슨 장점이 잘 몰라가지고. 발레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술에 관한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소설가를 그리는 소설을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언젠가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할 거니까 너무나도 지금부터 스스로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스스로 소설가이기는 하지만 능력은 안 돼도 천성은 사실은 발레리나 천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 감수성이나 제 예술 철학이 무용수의 그것과도 더
흡사합니다. 어쩌면 글만 쓰는 작가의 뭐 예술 철학이나 습성이나 천성보다는 그게 뭐 어떤 걸까요? 무용수의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단적인 예로 들려주시냐면 아까 마린스키 극장 가셨다는데 마린스키 극장의 제1 솔로이스트 중에 알렉산더 세르게예브라는 남자 무용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도 유명한 수석 무용수입니다. 프리마 발레리나. 근데 이 알렉산더 세르게예브가 인터뷰를 한 거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인터뷰하는 기자분이 따님은 발레를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솔직히 우리 딸은 발레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무용을 하려면 약간 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신비함이 필요하다. 근데 얘는 아마 심리학자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이 한 무용수가 발레를 하는 과정처럼 너무나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지 되고 희생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신비롭습니다. 이게 저 혼자 힘으로써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발레를 하시는 분들의 표현은 그냥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예술의 큰 흐름에 합류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약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제 친구들이 작가가 많아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습성을 좀 더 관찰을 하자면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작가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컨트롤이 된 부분이 있어요. 발레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발레는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연습하고 공연하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거를 수십 년을 계속합니다. 근데 작가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작가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이 무용이라는 이런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예술이거든요. 소설에도 나온 걸 보면 맨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매일 연습하잖아요, 발레. 발레 연습을 할 때마다 발이 막 붓고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해도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뾰족발로 서야 되잖아요, 발레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아픕니다. 예.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연습 과정이. 그 예술이라는 걸 위해서 원래 이렇게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게 이런 게 원래 예술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 제 책에서 이게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 뭐 이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떤 것은 예술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게 아름다움을 지나서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믿는 그 뒤에 창조자의 영혼과 믿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컵을 창조한 이 디자이너가 이 컵은 그냥 예쁜 소품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담은 인생의 진실을 담은 어떤 참된 것이다. 참된 오브제다. 이렇게 믿고 이거를 창작을 했으면 이것은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집어넣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레를 관람하시는 분이나 책을 읽는 독자분이시나 저는 결국은 대부분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술은 결국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실 때도 막 괴로워요. 그 연습할 때 좀 내가 이거 오늘 왜 하고 있나. 네. 사실은 이 밤새들의 도시를 쓰는 집필 과정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저 자신을 충족하는 순간이었고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뭐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는다, 뭐 글이 안 풀린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다만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한 딸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지 되는 일은 많은데 그것과 병행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이거를 책을 집필을 하려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시간 부족, 에너지 부족인 거죠. 그런데
그 집필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발레를 하고 발레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이거를 쓰고 이렇게 제 온 24시간이 한 미의 결정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지 않았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책을 이렇게 출간된 상태로 이끄는 데까지 너무나도 피곤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월 중순부터 5월 셋째 주까지 저는 단 하루도 휴일 없이 매일같이 일을 했는데 부활절 일요일에만 반나절 일하고 나머지는 다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거든요. 휴일이 없이. 그런데 막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주르륵 나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게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하는데 마감일이 있고 제가 워낙 작은 땅의 야수들 홍보도 하고 밤새들의 도시 홍보도 하고 해외 출장이 워낙 잦으니까 그렇게밖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을 이제 탈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과로사 하는 줄 알고 검색 과로사 증상 뭐가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큰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마감일 지나고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새들의 도시도 집필 과정 자체는 무척 즐거웠을지 모르나 책이라는 완성된 결정체가 생길 때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후회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번역 이거를 일일이 다 검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작가님이 영어로 쓰신 걸 번역한 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의도가 마치 한국어로 집필을 한 것처럼 번역을 하는 것이 의도였고 그게 의도였고. 이것은 의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편집자님한테도 이거 확실히 한 건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집필한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된다. 밤새들의 도시가 안 되죠. 이거는 외국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 약간은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국적인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배경이고 러시아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제 목표는 뭐였냐면 의도한 바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들을 많이 읽고 자랐는데 그것과 비슷한 류의 번역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속담 같은 그런 비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빼고 맞아요. 러시아 속담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그렇죠. 속담. 근데 제 원서를 이제 비교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된 건지 다 상황을 아실 텐데 원서에는 물론 한국어 속담을 쓴 것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보람 선생이 굉장히 훌륭한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떠신 분이냐면 굉장히 소신껏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인터뷰에서 의인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한국적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약간 빼고 오히려 약간 추리고 이런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한국적인 촉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까지 들었냐면 알라딘이 굉장히 문학적 조예가 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자님한테 제가 원하는 효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야 아시죠? 도스토옙스키의 백야, White Nights. 그게 단편 중편 소설쯤 되는 건데 여기 저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러시아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페테르부르크에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표현이 영어로 my tears are falling, look where my tears are fall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 am crying입니다. I am crying. 그런데 러시아어로는 분명히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을 한 거를 거의 직역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러시아어로 my tears are falling, they didn't do anyone any harm.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어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let them fall. 그들이 떨어지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로 이렇게 썼으면 한국어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직역을 해야지 되지.
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뭐 해치는 것 아니니까 울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은 러시아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예. 내 눈물은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한국어로는 있는 표현이 아니고 한국어로는 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어도 뭐 상관없으니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건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적 분위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더 그 러시아적 분위기를 살리는 번역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도를 가려고 얼마나 번역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야수들을 보면서 이거를 분명히 번역에 손을 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영어로 썼지만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번역을 잘하려고 해도 그 원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장 자체가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없으면 그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외국 작가의 느낌이 나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쓴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이게 정말 처음에 영어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네네 읽으시지 그랬어요. 원서도 비교로 이렇게 책 한 권이라도 더 팔아야지 되죠.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밤새들 두 번째 책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도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푸시킨을 읽었을 때 그런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어떤 정신의 세계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적 분위기를 오히려 좀 약간 살렸어요. 저는 약간 사실은 러시아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보고 저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처음에 이게 샤샤가 남자야 여자야? 한참 읽다 보면 얘가 남자구나. 그런 게 많았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별명도 있고 이제 patronymic이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것도 있고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이거는 존칭입니다. 그리고 나탈리아는 그냥 이렇게 뭐 조금 더 격식 있게 부르는 거고 나타샤는 애칭.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겹이 있고 거기다 성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진짜로. 저는 뭔가 이렇게 성별을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또래 여성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저는 이 나타샤의 내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 상상 대신에 떠나가는 상상을 했달지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여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과거의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일단 연인들이 너무 많아. 연인들이 많아. 많이 사귀었어. 아니에요. 연인 많지 않아요? 요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주관적인 우리 기준이다. 세라님 입장에서는 많은 난 너무 거구나. 많은 거야.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저자로서. 나타샤가 여기서 사귄 남자는 책 전체에서 3권인데 세 번째 남자는 마지막 뭐 몇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스친 관계들 뭔가 대체로 보면 약간 예술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일과 사랑 약간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약간 여성의 느낌이 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이제 예술을 먼저 그거를 선택하는 그러고 나서 좀 후회하는 약간 그런 내면적 갈등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랑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성의 서사라고 읽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이 시각이나 마음이 좀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있어 보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 그럼 좀 더 있어 보이게 할까요?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을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나타샤에게 사랑은 너무 필요하고 항상 갈구하고 원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또 어느 순간은 나를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속박이나 굴레처럼 사랑이나 관계나 남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원래 의도는 뭐 어떠신 거예요? 여기 책 속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랑이 흔히 굉장히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귀한 것, 신성한 것.
그런데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기도 해요. 정반대의 것인 거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급하고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동시에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소설로 통해서 풀고 싶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보여준 것이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3번입니다. A 장조. 이게 뭐예요? 예. 잘 몰라가지고. 음악, 클래식 음악으로. 모차르트는 압니다. 이 협주곡의 2악장이 안단테입니다. 좀 느리게 진행되는 이 협주곡을 가지고 현대 발레 작품인데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현대 발레 작품이 있어요. Le Parc.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이름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서 처음 창작된 펄레카즈라는 현대 무용가 안무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악장을 가지고 파르드 2인무를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김기민 발레리노 아시나요? 마린스키 극장의 수석 명수 김기민 발레리노가 계십니다. 그분하고 빅토리아 테르시키나라는 분이 같이 이 파르드를 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게 아마 모차르트가 의도하는 것이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모차르트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A 장조로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을 때는 이게 사랑에 관한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서양 미술사에는 the concept of sacred and profane love가 있는데 이 사랑이 신성한 사랑도 있고 세속적인 사랑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런 육체적 사랑도 있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같은 것을 반주로 이렇게 굉장히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극명하게 그린 이 파르드가 저한테는 강하게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랑이 그렇게 단순히 이렇고 단순히 저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맺어지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예를 들면 작은 땅의 야수들 같은 경우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데 맺어질 듯한데 안 맺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막 다 약간 엇갈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치를 일부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 밤새들의 도시에서도 뭔가 비슷한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식으로? 그게 일부러 문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랑도 한 인간을 뭔가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그런 뭐 상실이나 이별이나 떠나감, 자발적인 떠나감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 작가님이?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어요. 일단 왜 그렇게 자꾸 엇나가는 것을 그리냐? 이것은 결국은 정답이 뭐냐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설은 관찰과 성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거겠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동력이 되느냐, 상처가. 성장시키는 성장 어떤 과정. 제가 생각할 때 소설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등장인물이 변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뭐 다른 면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성공적인 소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그 중에서도 성장시키는 것은 행복의 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만 봐도 뭐든지 승승장구 잘 되고 평화롭고 이럴 때는 창작의 욕구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을 받고 이렇게 더 제가 이것을 맞서야지 될 때는 더 스스로 자라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리려면은 더 고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사실 고통을 받는 시기인데 저는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그린 소설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게 가슴 아프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저자가 의도한 바 문학이 해야지 되는 바를 제대로 달성을 하면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것을 치유해줍니다. 그런 갈등을 보고 갈등의 상황을 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트라제디아 그러니까 비극의 이 요소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풀어나간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니까 드라마, 극장을 연극을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소설에도 이제 비유가 가능한 겁니다. 비극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울고 나면은 기분이 확 풀리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유발시키면은 이 그 극장인 연극을 보는 사람이나 독자나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소설이 어떤 기능을 해야지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하고 또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요거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작가님 만나면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시작에도 서문에도 내가 이 소설을 공원에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 보고 썼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썼다. 그래서 야 그런 영감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건가? 어떻게 나타나지도 그게 궁금했고 그럼 밤새들의 도시는 무슨 영감을 받아서 쓴 걸까? 밤새들의 도시도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죠. 근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좀 달랐어요. 그게 뭐가 달랐냐면 일단 처음으로 저는 주로 장편이든 단편이든 심지어는 저널리즘이든 이렇게 한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순식간에 모든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많이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뭐 결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될지 거의 하루 이틀 안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쓰는 거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집에 있을 시간이 있으면 출장 안 가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져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문장이나 문단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막 눈앞에 환영이 지나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이미 거의 다 집필을 했을 때 저희 고모님이 놀러 오셨거든요. 방문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친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한 멋쟁이셨고 오페라를 잘 즐겨 들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리아 칼라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칼라스의 카르멘도 레코드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책을 다 썼을 텐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칼라스의 카르멘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페라 광팬은 아닙니다. 발레를 무척 잘 알지만 오페라를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칼라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카르멘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이런 거 레코드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어쩌면 할아버지와 똑같은 성악가를 제가 너무나도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어떤 영감의 순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칼라스나 오페라나 카르멘을 특별히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할아버지한테서 전해 내려오는 메시지 같았고 저는 그 전부터 할아버지한테 이 책을 바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할아버지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책이나 뭐나 이런 일이 굉장히 잦아요. 평소에도 다른 일에서도 아니요. 책에 관련해서 글 쓰는 것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강한 느낌으로 와닿은 책이냐면 호랑이는 저한테 환영으로 이렇게 막 뛰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책은 저한테 막 마치 새처럼 날아왔다고 느껴지거든요. 영감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잘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150페이지 정도는 거의 한 호흡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몇 주 안에 굉장히 빨랑 썼어요. 이거를 2년 채 안 됐을 때 이 집필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거의 반 되는 분량을 몇 주 안에 썼으면은 얼마나 그게 제가 그냥 필사적으로 쓴 겁니까? 이미 다 펼쳐질 광경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 돼가지고 이거를 에이전트님한테 탈고한 다음에 침대에서 4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냥 완전히 뻗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겨우 가고 부엌에 가가지고 뭐 일단 음식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먹은 다음에 다시 침대로 기와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결론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놓고 쓰세요? 아니요, 전혀. 저는 언제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책에서 읽은 건데 소설가가 약간 그 회사원 같은 느낌의 소설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한 9시면 앉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4시간을 써. 그래서 일부러 그분은 쓰다가 다 함께 생각날 때 멈춘대요. 다음 날 앉았을 때 뭐가 또 생각나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짜증나니까 일단 앉으면 시작하는 게 느낌이 좋으니까 내가 쓸 게 남아있을 때 일부러 그거를 멈추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또 쓰고 그것도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이제 믿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습관을 길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 뭐 이런 거가 날라온다고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집이 이렇게 글쓰기 싫을 때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이런 버릇 같은 게 있어요. 루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핫초콜릿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정말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제가 초콜릿 홀릭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집이 쓰기 싫은데 핫초콜릿을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 기분이 업되니까 그러면은 좀 글 쓸 마음이 생기고 또 산책을 잘 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앉아서 글 쓸 마음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을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나가지고. 굉장히 약간 기분 탓이네 작가님은. 그러게요. 결국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사람.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요. 사실 이 두 번째 책이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스포하면 안 돼. 스포하면 우리 작가님 싫어해요. 알았어. 스포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미 혹시 그러면 차기작 세 번째 책에 대한 어떤 그 느낌도 온 상태인가요? 아직 안 왔어요. 내가 봤을 때 아직 안 왔어요. 네,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 밤새들의 도시 한국어판을 홍보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25년 11월 25일 날 저 영미 동시 출간을 세 번째 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홍보를 하는 도중에도 작은 땅의 이야기, 작은 땅의 야술 이야기도 하는 동시에 또 이메일로는 영국, 미국 출판사랑 이 세 번째 책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밤에 호텔로 가가지고. 그런데 세 번째 책은 단편 모집입니다. A Love Story from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단편 모집이라서 이게 지난 1년 안에 썼다는 뜻이 아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10편을 쓴 것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 계약을 동시에 했어요. 미국 출판사랑. 그래서 네 번째 책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22페이지를 썼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그것도 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냐면 이것은 내가 썼던 소설 중에서 가장 긴 소설이 될 겁니다. 이랬는데 이 계약을 22페이지에서 달랑 썼는데 오케이 했어요. 좋다고. 근데 이것도 이미 머릿속에 다 압니다.
그건 소재가 뭔데요? 뭐에 대한 책이죠? 아니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독자분들이 너무 혼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발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제, 발레. 그것만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 소설은요. 세 번째 장편 소설, 네 번째 책은요. 제목이 The Divine Comedy입니다. 신곡, 단테의 신곡 아세요? 그것을 인용해서 The Divine Comedy라고 영어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그 제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제목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뭘 쓰는 건가? 단테를 정말 다시 쓰는 건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 될 텐데요. 한마디로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뉴욕으로 상경해서 그 친구들과 애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제가 거장과 마가리타가 제가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라고 최우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리타 거장이나 단테의 신곡처럼 이렇게 현실 세계와 뭐 지상 지하를 넘나드는 이런 초현실적인 surrealism이 가미된 그런 소설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제목을 보시면 The Divine Comedy, 신곡, 이게 희곡이란 뜻이거든요. Comedy.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문체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 주제는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제 첫 번째 책은 저의 뿌리, 저의 한국인 뿌리. 두 번째 책은 예술. 세 번째 책인 세상 끝의 러브 스토리는 자연에 관한 겁니다. 자연. 네 번째 책은 신앙.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인간 김주의 가장 중요한 테마 4가지입니다. 그래서 책 4개를 이미 다 머릿속으로 플래닝을 했는데 다섯 번째는 테마가 뭘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다 굵직한 거를 썼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뭔지는 아직 모르고 그건 아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쓰시면서 워낙 사실 첫 번째 소설부터 큰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음 책을 쓸 때 부담은 없으세요? 뭔가 이 전작을 내가 더 뛰어넘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담이랄지? 제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소설이 11월 영미 출간되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괜히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제가 한 사람의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신껏 하는 겁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제가 아무리 제 영혼을 갖다 바쳐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100명이 100명 모두 다 이거를 저를 이해하신다거나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잘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독서도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남김없이 소신껏 글을 쓴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설득한다고 보고 만약에 제가 설득을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글을 그만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를 기다려주시는 독자분들이 없으면 그때는 글 안 쓰고 다른 일 해도 괜찮습니다. 의문현답이다. 근데 진짜로 약간 저야 뭐 잘 모르지만 진짜 약간 천재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새들의 도시에도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연습실에 가서 제일 늦게 나온다면서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도 있고 노력도 엄청 열심히 하는. 제가 처음에 그 데뷔 바로 전인가 데뷔 후인가 그때쯤에 초기에 에이전트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조디. 저는 출판계에서 딱 2가지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출판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작가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진솔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착한 사람? 예. 착한 작가. 그래서 제가 글 제일 잘 쓰는 작가, 뭐 상 제일 판매수 제일 높은 거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고 제가 알려지는 것이 2가지가 있다면 제가 자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는 저의 진솔함, 다른 거 하나는 저의 성실함입니다. 근데 요새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새는 많이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걸 느껴요.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장사 체질이었거든요. 장사 체질. 밥도 많이 먹고 엄마가 그래서 귀여워했거든요. 건강하다고. 건강해서 저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 건강함이 떨어져서 지금도 사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손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한국에 오셔서 너무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니까 김주희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이 세계적인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 영광이에요. 저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머릿속으로 제가 그려왔던 이러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던 모습과 실제 이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셨길래. 뭔가 굉장히 좀 진중하실 것 같고, 막 이런. 만나보니까 훨씬 발랄하세요. 네, 너무 책보다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러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전 너무 즐겁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약간 억울하신 표현이에요. 나 억울하다. 책 때문에. 도대체 내 책이 어땠길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제영 한인회관에 가서 런던에 제영 한인회관에 가서 북톡을 또 했습니다. 근데 줌으로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그 스크린이 있어서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다 끝나서 인사를 네 꾸벅 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이따만하게 제 얼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랬는데 이게 1초쯤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을 스스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도 숨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 그렇게 인터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너무나도 꾸밈이 없고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약간 도도하다거나 지적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거든요. 느껴져요. 정말 한마디만 딱 해도 느껴집니다. 네. 책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작가님이 꼽으신 책 속 한 문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 낭독해 주시죠. 이 많은 문장 중에 대체 뭘 꼽아야 돼? 스포가 안 들어가는 문장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예술가의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뭔가를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 그 자체를 예술에 바칠 것인지 예술이 묻는다. 그 질문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나는 내 전부를 갖고 가라고 말했다. 광활한 우주에서 파열하는 별처럼 경이롭고 파괴적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야, 멋진 문장이다 정말. 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굉장히 못했어요. 그냥 학생 연극이 아마추어 연극이잖아요. 근데 딱 한 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 연극이라는 게 똑같은 대사를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 올라갔는데 늘 연습하던 대사로 똑같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렇네. 이런 게 예술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문장 이거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자아는 예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예술의 정점은 자아가 사라지는 거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연극에 대한 막 열망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소질이 없어서 관뒀어요. 아니 아티스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소질이 지금. 살짝 없고 제가 굉장히 약간 T형 스타일이어서 너무 또 독서를 많이 내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술은 아닌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이 문장을 근데 꼽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마 아셨겠지만 이 책에 관해서 또 제 전체적인 작가 활동에 관해서 그냥 책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자분들을 대하는 것, 인터뷰를 대하는 것 모든 것에 제가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작가님 진짜 진심이구나. 맞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알라딘에서 요런 굿즈를 보내주는 거예요? 책 사시면? 책 사시면? 책 사면 요거 보내준답니다. 요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쁘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오직 알라딘에서만 우리가 밤새들의 도시는 알라딘에서 꼭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좋아해. 나타샤의 내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사실 스토리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끝이다.
너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